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고상만의 수사반장.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 그리고 현장 증거 보존 중요하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간, 동선 파악하는 거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정시에 시작을 안 하네요. 약속을 지켜주세요. 기본에 충실. 아마도 고상만의 수사반장의 왕팬이시면서 수사 결과를 목 놓아 기다리는 분, 이런 팬이 계신 모양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기 바래요. 좀 늦게 시작했네. 벌써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신 우리 수사반장, 고상만 수사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그렇죠. 시간 지키는 거 중요하죠. 지금 출근 시간은 지킬 필요가 없고, 이제는 강연이라던가, 또 이런 일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떤 분은 시간에 딱 맞춰갖고, 거의 그 시간에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좀 한 2분, 5분, 항상 늦는 분이 계시고, 그건 늦었다고 볼 수도 없고, 안 늦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분 계신데, 고 반장님 보면 항상 보면 일찍 오세요. 이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형님도 그런 꿈 많이 꾸셨죠? 학교 지각하는 꿈. 악몽. 지각하는 꿈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꿈 안 꾸셨어요? 시험장에 늦게 가는 꿈은 꿨죠. 이게 이제 방송은 진짜 지각하면 난리 나죠. 늘 수시로 많이 체크하고 하는데, 하여간, 앞으로 정시에.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5월이 지났어요. 그죠? 6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얘기를 오늘 해주기로 하셔갖고, 전 한편으로 기쁩니다. 왜냐하면, 생일도 지나가면 찾아먹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계절이 바뀐다고 해서, 또 해가 바뀐다고 해서,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올해가 이제 광주 민주항쟁 35주년, 35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35주년이 지났죠. 누군가에게는 이제 이게 6.25 전쟁 같은 기억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무슨 예전에 우리하고 정말 전설 속에서나 보는 임진왜란 같은 느낌. 아이고. 그죠. 그런, 요즘 청소년들한테는 광주 민주항쟁이, 그렇죠. 비현실적이죠. 정말. 제가 70년생인데, 사실은 4.19가 저한테 학교 다닐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불과 이제 제가 태어나기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그게
마치 저하고는 상관없는 역사 속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그럴 거예요. 네, 그런 그죠? 면이 있죠, 분명히. 예. 네. 광주 민중항쟁,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된다. 네. 예. 우리가 광주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느냐? 예. 광주를 학살한 학살자들이 가장 기뻐할 망각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형님한테 광주는 뭔가요? 80년 광주는. 제가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 것도 예. 광주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 저는 공대 출신이고, 아, 맞아. 네. 원래 공대 들어갈 때는 그 마스터 플랜이 있었어요. 예. 학부를 여기서 마치고, 예. 석사를 카이스트에서 마치고, 예. 그렇게 뭐, 연구원으로, 꿈을. 예. 그리고 그 교수를 하거나 아니면 연구원을 할 것 같다. 예. 라고 대학 들어왔다가 예.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뀐 것이죠.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늘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운동권 학생이 된 것 사실은 이게 예. 운동권 학생이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그 공로자는 사실 전두환, 박정희, 네. 이승만이죠. 이들이 독재하고 쿠데타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면서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양심을 갖고 있는 지식인 이 학생들이 저항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싸우면서 깨달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권이 된 건데 막상 지금에 와서 그 학생들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핍박하는 거 보면 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표리부동이에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쵸.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80년 5월 광주에 대해서 처음 알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거든요. 네.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형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훌륭한 공대생이 됐을 것이고. 뭐 훌륭한지는 모르겠으면 별 생각 없이 정말 도서관에 이렇게 있다가 그렇죠. 예. 아니 형님 또 큰 일을 했겠죠. 뭐 평범한 공대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여튼 음악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아마 그 80년 5월이 아니었으면 형님하고 마주 앉아서 지금 여기서 이 방송을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게 운명인 거예요. 맞다. 그렇겠군요.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둘이 만나게 된 것도 그렇죠. 광주 덕분이군요. 광주가 맺어준 네. 인연인 거죠. 진짜 저는 광주에 대해서 대학 입학 전까지는 전혀 네. 광주는 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는 얘기만 전 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보수적인 집에서 컸기 때문에 광주에 가면 막 그냥 화염병이 난무하고 진짜로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TK 출신 군인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하셨겠군요. 또. 그럼요. 예. 자, 그런데 사람들은 또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광주 이제 지겹다. 예. 너도 나도 광주 무진장 얘기하고 많이 해서 이제 광주 다 안다. 그런데 하지만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무도 사실은 광주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네. 사실은 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학살, 또 그 학살 속에서 숨져간 이들이 도대체 누구였는지, 왜 죽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네. 가장 핵심적인 것, 발포 명령자. 네. 그때 발포를 하도록 지시한 명령자는 여전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그죠? 분명히 죽은 사람은 있는데 피해자는 있는데 그렇죠. 다 자기가 안 죽였다 그래. 내가 안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요. 수없이 많은 조사가 있었고 또 청문회가 있었는데 자위권 발동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는 것만 있지 실제로 최초로 발포를 하도록 지시한 사람 이거는 여전히 밝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광주를 학살해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은 여전히 이 나라에서 권력자로 예우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네네. 둘째 애가 어느 날 진짜로 이 질문을 하더라니까요. 네. 아빠, 도대체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 전두환은 근데 왜 죽지 않고 아직도 대통령으로 예우를 하는 거예요? 네. 라고 묻는데 네.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진짜로. 네. 아이가 그렇게 딱 묻는데 그런저런 쿠데타를 통해서 또 국민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찬탈했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 단죄를 받았다고 하지만 반성도 하지 않았고 네. 또 그렇게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국민화합이라는 이름으로 특별사면에서 용서까지 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더 심각하고 웃긴 얘기. 네. 용서받은 사람이 왜 자기를 사람들이 용서했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사실 그렇죠. 전두환도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는 탄압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 고백하자면 이건 국민 화합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었는데 뭐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진실은 이거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 끝까진 그를 단죄하지 못한 거죠. 네. 예. 만약에 전두환, 노태우 등을 그대로 놔두면 감옥에 놔두고 실제로 그들을 무기징역을 살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1심에서 사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으로 내려가고 그랬죠. 그리고 노태우는 징역 15년으로 또 내려갔죠. 근데 그들이 불과 채 2년이 되지 않아 전부 다 특별사면 형태로 이제 풀려나온 건데요. 이렇게 풀려나온 이유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97년도 12월 대선에서 이기고 그러면서 형식적으로는 이제 김영삼 당시 대통령한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국민 화합 차원으로 이 특별 사면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네. 그걸 YS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들이 특별 사면 형태로 풀려나오죠. 김대중 대통령 자체가 가장 크게 탄압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화해 제스처로 또한 개인의 그런 종교적인 성향 때문에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 뭐 등등등 하면서 용서하고 뭐 이것이 기본법이 돼 갖고 특별 사면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인간 김대중 그리고 정치인 김대중의 그런 도덕적인 승리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그렇죠. 부분이 아쉽죠. 네.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 그때 당시에는 총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할 때 네. 비록 그때는 그들이 힘이 더 세서 무력으로 힘이 더 세서 어찌할 수 없지만 네. 역사는 단호하게 단죄해야 다시는 그런 반민주적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그런 폭거가 막아질 수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더 참담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광주에서 소요를 일으킨 것은 북한군 특수공작원의 침투로 벌어진 일이라는 지만원 씨의 주장. 네. 그리고 광주에서 희생된 이들이 조직폭력배와 불황인들이 주로 참여했던 난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하하고 공격하고 폄하하는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고상만의 수사반장에서는 35주기 광주민중항쟁 기념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지난 35년 전 그때 광주가 말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광주민중항쟁 과정에서 숨져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만원 이외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유언비어. 이것은 요즘에 메르스에 대처하는 그런 당국의 그런 신속한 그런 소문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또는 태극기를 불태운다거나 또는 닭 끓이거나 뭐 이래갖고 잡아가는 거에 비유한다면은 그 국기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지만원유와 같은 그런 북한군 부대가 뭐 침투했다 이런다면은 당장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잡아가야 돼요. 당신 유언비어 해갖고 이제 국론 분을 시키고 있고 잘못된 정보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 예. 사실은 지만원 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5.18을 맞이해서 몇몇 매체에서도 이제 사실과, 그러니까 소문과 진실이라고 해갖고 대부분이 이제 북한군 특수공작원이 내려왔다느니 뭐 난동 소요를 일으켰다느니 하는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닌 걸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여전히 이런 것들이 일베류를 통해서 또는 유라이트의 일부 인사들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방송을 다시 하는 건데요. 1980년 5월 당시에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이었죠. 이희성이 나중에 국회의원도 지내고 그러지 않나요? 그럼요. 그죠.
진짜 이런 신군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전두환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은 잠시 친소 관계에 의해서 예. 밀려나기도 했습니다만 대부분 한 자리씩 차지하고서는 그렇죠. 차규원이니 뭐 이런 사람들 교통부장관 뭐 이랬겠죠. 예. 당시 이성희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지만원의 그 북한군 특수공작원 이거에 대한 그 진원지라고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사실은 지만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바로 육군대장 이희성이 당시에 이 광주 상공에다가 뿌렸던 삐라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광주 민주항쟁이 벌어지자 헬기를 이용해서 수만 장의 삐라를 광주 시내의 상공에서 살포를 하는데요. 네. 경고문이라고 적혀있던 당시 삐라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일부 고정간첩과 불순물자들이 여러분의 대열에 끼어들어 폭도화되고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소탕작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합니다. 라고 쓰고 있는데요. 네. 그 경고는 모두 3가지 문구였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1. 선량한 시민들은 폭도화된 대열을 이탈하여 조속히 가정 및 직장으로 복귀하라. 2. 무기, 탄약, 폭발물을 소지한 자는 폭도로 관주되니 소지를 단념하고 즉시 해산하라. 3. 본의 아니게 시위에 가담했던 선량한 시민들은 자진해산하여 질서를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광주 민주항쟁이 북한 특수군 소속 공작원이 침투해서 주도한 사태라고 주장하는 지만원 등의 억지가 사실은 바로 이 80년 5월 당시에 이 계엄사령부가 뿌린 삐라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당시 이들이 말했던 그 광주에서 숨져간 이들이 누구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형님은 예. 광주에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예. 이제 일단 윤상원 열사, 그렇죠, 뭐. 예? 윤상원 열사, 네. 대변인 지냈던 분, 또 그리고 그 후에 옥중에서 단식 투쟁하다가 5.18 현장, 즉 도청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광주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나중에 그 단식 투쟁하다가 돌아가신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 그리고 윤한봉 선생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죠. 이런 이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기억되는 분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이건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가 날씨에 따라 변할 사람 같소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날씨에 따라 변할 사람 같소. 예. 김동수라고 하는 열사인데요. 당시에 그 대불련 회장을 지냈던 분인데. 전국 대학생 불교연합 뭐 이런. 그 대불련 회장을 지냈던 분인데 광주에서요. 근데 이분이 광주 항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리에 그 시민군이 숨진 채 이제 방치돼 있으면 그러면 그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는데 위험하다. 당신도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러니 하지 말아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날씨에 따라 변할 사람 같소. 참 고풍스럽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후로 이 김동수 열사를 알고 난 후로 제 마음속에 어떤 명언으로 담고 있는 날씨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람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런 몇몇 분들 또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 한 3분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분은 바로 제가 생각하는 광주에서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중 첫 번째 사망자, 광주 민주항쟁 과정에서 숨진 첫 번째 그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경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최초로 사망하신 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최초로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항쟁이 있고 나서 바로 19일 날
18일 날 항쟁이 있었고 19일 날 돌아가신 분인데 아이고, 네. 예, 광주 5.18 민주항쟁 희생자 묘역 예. 그 첫 번째 자리가 1-1번이거든요. 네. 이 1-1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광주 민주항쟁에서 안장된 번호는 그러니까 사망한 순서대로 안장돼 있는 거예요. 네. 이 번호가. 사망이 확인된 순서대로. 예, 사망하신 순서대로 네, 네, 네. 안장돼 있는데 그 1-1번이 바로 이 김경철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네. 이분은 사실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농아 장애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농아 김경철 씨가 예, 왜 광주에서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을까요? 1980년 5월 18일 이날은 일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김경철에게 있어 이날은 정말 축복 같은 날이었습니다. 당시 28살이었던 농아 장애인 김경철은 예, 어렵게 결혼을 해서 얻은 딸의 돌잔치를 하고 있었던 날이에요. 돌잔치 날이었어요, 이 날이. 아니, 경사스러운 날이네. 예. 그래서 그날 저녁에 돌잔치를 서울에서 참석하기 위해서 내려온 처남이 다시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김경철이 처남을 배웅하기 위해서 광주 금남로를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처남을 배웅하러 나온 그 길은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비극의 배웅이 됩니다. 광주의 비극이 시작된 날이잖아요. 5월 18일. 그렇죠. 그날 광주 금남로에서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이 김경철 씨는 예, 공수부대 요원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네. 여기저기에서 막 뭐 연행하고 뭐하고 막 소리 나고 뭐 시위하고 뭐 했는데 전혀 못 들으니까 알지 못하던 상황에 갑자기 김경철에게 예, 공수부대 요원이 와서 체포를 하는데 네. 그를 체포한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젊은 28살의 남자였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시위도 한 적이 없고. 예. 그 후에 비극이 시작된 것은 바로 공수부대 군인들이 이 김경철을 포함해서 이 연행자들을 이제 대기한 트럭에 실으려고 해요. 다 올라가라. 하라. 네. 근데 하나 둘 셋 구호를 외치면서 올라가라고 시키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하나 둘 셋 구호를 시키는 대로 이제 하면서 올라갔죠. 네. 그런데 이 단순한 일이 김경철에게는 크나큰 비극이 됩니다. 어떻게요? 왜냐? 그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올라가는 거를 보고 눈치로 알아채서 올라가려고 했으나 하나 둘 셋이라는 구호는 하라는 지시도 못 듣고 할래도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못하고 그냥 올라가려고 하니까 공수부대 요원들이 다른 이들의 본보기로 김경철을 찍습니다. 김경철이 반발을 해서 구호를 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공수부대는 김경철을 무자비한 곤봉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곤봉이요. 그냥 나무 곤봉이 아니라 당시 공수부대가 소지하고 있던 곤봉은 철봉을 잘라서 만든 철봉이었어요. 세상에. 예. 그런 철봉으로 억세고 무자비한 폭행을 당할 때 김경철의 마지막 모습을 본 목격자의 증언은 지금 생각할수록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말을 할 수 없었던 김경철은 살려달라는 말도 못하니까 연신 손을 비비며 빌고 또 빌기만 했다고 합니다. 말도 못하고 영문도 모르는 거죠. 왜 때리는지도 그렇죠. 모르는데 살려달라고 연신 손을 비비고 있었지만 결국 예. 이러한 김경철의 행동에도 공수부대 군인들의 철봉 매질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김경철은 죽고 맙니다. 이게 김경철 씨의 첫 번째 예, 희생자가 된 이유였던 거죠. 네. 한편 처남을 배웅하고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예, 그 부인은 밤이 지나도록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예, 그 김경철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 함께 김경철의 행방을 수소문합니다. 네. 근데 어디서도 김경철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젊은 사람들을 군인들이 대거 광주 상무대로 연행했다는 흉흉한 소문만 떠돌았는데요. 그러다가 김경철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은 남편이 집을 나간 18일로부터 이틀이 지나가는 5월 20일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모 병원에서 예, 김경철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예,
그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의 소지품에서 네. 신분증이 나왔는데 김경철의 가족이 맞냐? 네. 그래서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어머니와 아내가 입원실마다 문을 다 열면서 김경철을 찾았는데 끝내 김경철은 안 보였고 그러던 중에 듣게 된 소식, 예, 병원 영안실로 내려가 보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김경철은 5월 18일 날 그렇게 곤봉으로 공수부대 요원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맞고 그리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5월 19일 새벽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예, 확인된 겁니다. 결국은 맞아 죽은 게 되는군요. 맞아 죽었죠. 네. 영안실에서 마주하게 된 김경철의 모습, 가족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참담한 모습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온 몸에는 공수부대 군인들의 철봉에 의해 맞아 생긴 상처가 가득했고 얼굴 역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했다. 예. 그가 오늘날 광주항쟁 희생자 묘역 1-1에 안장되어 있는 이유, 예. 바로 김경철이 이러한 농아 장애인으로서 예, 비극을 당한 거죠. 이걸 예, 북한 특수군 어쩌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로 돌아가신 이 김경철 씨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쵸. 이게 얼마나 그 옳지 않은 일이었는가. 그렇죠. 공수부대원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적진 가장 깊숙한 곳에 가서 그 맞습니다. 경무장을 하고서 그 싸움을 해야 되는 최정예 중에서도 최정예거든요. 이런 부대들을 결국 분노로 무장시켜갖고 같은 그쵸. 동족을 살아가게 만든 신근부의 행위. 정말 예.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사실은 공수부대에게 광주 전남대로 가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날 가던 공수부대 군인들도 자기네가 무슨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건지 모르고 이동하라는 명령만 받고 갔대요. 네. 그래가지고 전남대학교 내에 텐트를 이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가져간 게 저 총화곡 대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방송문이 뭐 이렇게 곤봉이 이런 거가 하나도 없이 네. 그냥 갔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막 몰려오니까 야 이걸 어떻게 진압하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학생들이 하고 대치하고 있던 중에 학생들이 점점 모이면서 학교로 진입을 못하게 하니까 학생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날라오는 돌을 막을 것도 없고 곤봉도 없고 하니까 그때 오판한 거죠. 야 이렇게 되면 그냥 학생들 몇 명을 몇 명 본보기로 때리면 네. 무서워서 흩어질 거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검과 권총으로 가서 예. 그러면서 이제 준비해온 게 없으니까 철봉을 잘라서 그걸로 곤봉을 만들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 예. 무자비한 학살극이 벌어지게 된 경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군요. 그런 상태에서 공수부대가 본보기로 아주 심하게 청년들을 이제 굿하고 때렸는데 두 번째 아픈 예, 광주에 대한 기억 바로 예, 박금희 예, 양입니다. 이 이름은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죠? 네. 광주 망월동묘역에 가서 본 정말 애띤 예,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1980년 당시에 전남 여상 3학년 여고생이었는데요. 예, 이 박금희 양 정말 너무나 착한 학생이었죠. 광주에서 계엄군이 발포를 하면서 광주 기독병원에는 당시 부상을 입은 그 시민들이 예, 몰려오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혈액이 부족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 수혈. 예, 네. 수혈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환자들이 몰려왔고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당시에 그 혈액이 부족하니까 이 혈액 부족 소식을 가두 방송을 통해 호소하자 네. 사람들이 서로 너도 나도 병원으로 몰려와서 자신의 피를 뽑아달라고 하는 그 헌혈자들이 몰려왔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냐면 병원의 마당을 넘어서서 네. 예, 길거리 밖으로까지 헌혈 대기자들이 줄을 서서 들어올 정도로 대단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네. 그중 한 명이 바로 양갈래 머리를 딴 여고생 박금희 양이었는데요. 그녀는 광주에서 군인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이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하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헌혈이었다고 합니다. 네. 예. 박금희 양이 헌혈을 마치고 그래서 돌아갔는데 잠시 후 광주 기독병원에 예, 한
여자가 계엄군의 총격을 맞아 숨진 채 실려옵니다. 그리고 그 숨진 여자를 본 의사는 깜짝 놀랍니다. 바로 1시간 전 병원에서 헌혈을 마치고 돌아간 여고 3학년 그녀 바로 박금희 양이었던 겁니다. 계엄군은 양갈래 머리를 딴 여고생 박금희 양이 병원에서 헌혈을 마치고 나가자 그 나가는 박금희 양에게 조준해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무장한 그런 게릴라도 아니고 그렇죠. 여학생 양갈래 머리를 한 여학생을 비무장의 여학생을 헌혈 맞추고 가는 애를 그렇죠. 조준 사격했다는 겁니까? 예. 그날 광주 기독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는 이 어린 여학생의 시신을 부여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울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무엇보다 하얀 순백의 천사 이런 여고생을 죽이고도 전두환을 지지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5.18 광주 사태 때 광주 사람들을 죽인 것은 잘한 짓이었다. 왜냐하면 광주 사태는 북한 특수부대가 일으킨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죽인 전두환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오늘날 광주 민주항쟁이 폭도들의 난동, 북한 특수군 개입에 의한 선동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예. 참 금희의 5월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금희의 5월. 예. 이게 광주에 극단 토막이라고 있거든요. 예. 매우 유명한 극단이고 아직도 명명을 잇고 있는 극단인데 그게 금희의 5월이라고 하는 그런 광주 항쟁을 다룬 연극.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가 보죠? 그 금희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헌혈하고 나오는. 네네.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광주. 그것은 5월의 신부로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최미애 씨 이야기죠. 네. 5월의 신부.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 5월의 신부를 처음 알게 된 것, 1990년 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8, 9년도에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 광주를 갔는데요. 그 광주를 간 때가 바로 90년 1월에 처음 간 거예요. 대학 2학년 되던 해. 2학년이 되던 겨울방학이네요, 그럼 1월이면은요? 그쵸. 네.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광주를 갔는데, 아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집에서 제 아버지가 절대 광주를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예. 아마 기성세대 어른들에게 80년 광주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러다가 처음 대학에 들어가 광주를 알게 됐고, 네. 그러면서 거기서 배운 광주가 바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린 거구나를 제가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망월동 구묘역에 혼자서 처음 찾아간 게 바로 25년 전인 1990년 1월이었는데요. 혼자 갔어요? 예. 이때 사실은 학생운동 조직에서 학습을 했는데요. 네. 하루에 20시간씩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20시간씩 공부를 시킨다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0시간씩. 아이고.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갖고. 한 3일쯤 하니까요. 3일쯤 하니까 발을 제가 제 힘으로 뻗을 수가 없었어요. 그 굳은 자세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 일주일 하다가 네. 도망을 간 겁니다, 제가. 네, 아이고 그랬군요. 네, 도저히 이게 2주를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더 하다가 제가 죽을 것 같아서 도망을 가야지. 근데 어디로 도망갈까 생각한 게 바로 집으로 갔다간 선배들이 쫓아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광주로 가자. 그래서 사실은 1990년 1월에 광주로 몰래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혼자 간 거예요. 나중에 할 말도 있고 그러면 그죠? 예. 이 집으로 가면 분명히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광주를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웃어야 되는 건지 참. 예. 예. 에피소드죠. 네, 그래서 사실은 광주를 딱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던 당시의 상상은 뭐였냐면 광주에 가서 망월동 묘역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다들 팔뚝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모두가 다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였어요. 타보니까 망월동 묘역이 어떻게 가냐고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한 4-5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망월동이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대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모르고 나중에 가서야 이제 어떤 대학생 같이 보이는 사람이 저한테 몇 번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라고 알려줘서 그게 약간 좀 특이했던 거였고, 두 번째는 제가 가르쳐준 버스를 탔는데 거꾸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아이고. 몰라갖고. 그래서 다시 돌고 돌아서 간 데가 밤 늦게 이 저녁이 다 돼서야 1월이니까 해도 빨리 저물잖아요. 네. 한 5시 좀 넘었는데도 어둑어둑한데 그 시간에 망월동 묘역을 가니까 그야말로 해는 좀 저물죠. 공동묘지죠. 달이 뜰라 네네.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더 강렬한 기억이 남는데 그때 망월동 묘역에 가서 제가 본 처음 느낌이 뭐였냐면, 그때 전 처음 봤어요. 묘 앞에 유리함이 있고 네네. 거기서 사망한 사람들의 사진이 있죠. 다 이렇게 있는 건 첫 경험이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묘만 있는 것만 봤는데 거기에 무슨 종이학도 접혀져 있고 뭐 편지도 있고 책도 들어가 있고 이런 추념하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남는데 그 중에 바로 뭐 까까머리 중학생도 있고 평범한 아저씨 같은 사람도 있고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까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장면을 봤는데 그때 제 눈에 가득 들어온 영정사진. 바로, 널리 알려져 있는 5월의 신부라 알리는 최미애 씨. 네. 행복한 미소 속에 웨딩 드레스,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그 신부가 거기에 안장되어 있는 것. 정말 큰 문화적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예. 형님도 가서 보셨죠? 그럼요. 망월동 묘역에서. 그럼요. 예. 형님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놀라지 않아요? 이게 뭔가 충격적으로 좀 다가오지 않던가요? 일단은 묘역에 예. 묘들에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봉분도 맞아요. 크지 않고, 와, 여기에 이렇게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예. 있구나라는. 자칫하면은 묘를 밟을 정도로 그쵸.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좀 초라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쵸. 그렇게 이제 어떤 곳은 이렇게 방치된 것처럼 그렇게 있었고, 어떤 곳은 맞습니다. 그야말로 유리 상자로 쌓여 있으면서 그 안에 영정 사진이나 그런 맞아요. 글들이 붙어 있기도 하고, 또 광주뿐 아니라 그 이후에 그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네, 돌아가신 희생되거나 여러분들이 또는 계시기도 자결하신 분들. 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서 본 이 최미애 씨의 기록, 묘비 가까이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비석 뒷면에 써 있는 거. 이름 최미애. 1957년 3월생. 사망 당시 임신 8개월. 1980년 5월 21일 사망한 가정주부. 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57년 3월생이니까 바로 이 8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사망 당시에는 만 22살. 아이고. 만 22살인데요. 그 후에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전남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재직하던 최충희 씨의 아내였고 결혼하여 8개월 된 아이를 잉태한 임산부였습니다. 아이고, 이 좋은 학교에 예. 그 광주를 그 대표하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인데 거기 영어 교사로 계셨던 분의 아내 임신 맞습니다. 8개월 신혼. 아이고. 5월 21일 날 이날 최미애 씨의 남편 최충희 씨가 네. 학교를 다녀오겠다라고 하면서 나갔는데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시간이 돼도 남편이 오지 않자 최미애 씨는 대문 밖으로 남편을 마중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골목 어귀에서 계엄군이 한 청년을 총으로 쏜 후에 바닥에 질질 끌고 갔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망한 청년을. 그러니까 이걸 본 동네 아줌마 할머니들이 그 계엄군을 향해서 2명이었는데 계엄군이 네. 이 죽일 놈들아 송장이라도 내놓고 가라면서 이제 큰 소리로 항의를 했는데 그러자 이를 들은 계엄군 2명 중에 1명이 돌아서더니 앉아싸 자세를 취했는데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총성이 나고 그리고 나서 쓰러진 사람 바로 임산부 옷을 입고 있었던 최미애 씨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눈에 띄니까 그쵸. 가장 눈에 띄고 또 그 행동도 느렸을 거 아닙니까? 임산부 옷이 보통 밝은 예. 핑크색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세 눈에 띄겠죠. 바로 이게 이제 이후에 드라마 모래시계에서도
이 임산부를 저격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헬기와 뭐 탱크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그랬군요. 예. 바로 2010년 5월 훗날 최미애 씨의 어머니는 그날의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네. 총을 맞고 쓰러진 청년을 끌고 가던 군인이 2명이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만이라도 놓고 가라고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중 한 명이 소리난 골목을 향해 조준 사격 자세를 취했고 두 번째 총성이 울린 후에 딸 최미애 씨가 쓰러졌다. 그래서 이 소식을 주민들에게 듣고 달려갔을 땐 이미 딸이 숨졌는데 이때 최미애 씨가 맞은 부위는 머리 뒷부분, 뒤통수 부분이었는데 조준 사격임을 알 수 있는 증거인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니, 이 머리를 조준해서 쏜 경고를 할 거면은 그쵸. 팔이나 다리, 예. 게다가 공수부대원들은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식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조준 사격을 한 거죠. 앉아싸 자세를 했다는 거. 이게 도대체 국민을 그것도 비무장, 그것도 아줌마 할머니들이 소리를 쳤고 또 그 사람이 젊은 여자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아는 상태인데 과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어떻게 살인 행위가 아닌가. 이건 정말 이 당시에 최미애 씨를 쏜 누군가 그 공수부대 요원, 군인 정말 천벌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게 그 후 말이에요. 네.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이 어머니만의 고통은 숨진 딸의 뱃속에서 발길질하던 이 8개월 된 태아의 네. 움직임이었다고 해요. 잊을 수가 없다. 비록 딸은 죽었으나 뱃속의 손주만은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이 할머니 즉 최미애 씨의 어머니는 결국 이 손주까지 잃게 되는데요. 하하. 구급차를 찾아서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했으나 결국 구급차를 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딸과 손주를 전부 잃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울고만 있다간 또다시 계엄군들에게 주검마저 빼앗길지 모른다. 그러니 네. 빨리 장례를 치러라. 네. 그래서 결국은 슬픔을 마냥 느끼면서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까스로 관 하나를 구해 장례를 치르는데 관을 이제 싣고 갈 차도 또 구할 수가 없었다요. 네. 그 시점에 이제 차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겨우 구한 것이 뭐였냐면 연탄 가게 그 수레, 연탄을 배달하는 연탄 수레 그거 하나를 간신히 빌려서 그래서 관을 이렇게 보이게 끌고 가면 계엄군들에 의해서 시신을 빼앗길까봐 네. 종이로 이 관을 덮어서 연탄 수레로 관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묘지를 가려고 하는데 이조차도 계엄군은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동네 골목골목을 공세하고 있어서 계엄군이 총을 겨누면서 가는 걸 막았고 그래서 결국은 길을 돌리고 돌려 겨우 공동묘지를 찾아가서 귀퉁이에 임시 매장을 했는데 이조차도 이후에 이 어머니는 그 딸을 다시 또 그 임시 매장을 했다가 다시 파내야 됐대요. 진짜요? 이게 이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임산부를 공수부대가 죽였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소문이 쫙 퍼지니까 최미애 씨가 사망하고 그 18일이 지난 후에 공수부대 그러니까 계엄사령부가 이 최미애 씨의 가족을 찾아와서 최미애 씨의 주검을 다시 파오라고 명령을 했고 만약에 이를 거부하면 유언비어 유포죄로 날포죄로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18일 만에 시신을 파갖고 가서 거기서 다시 부검을 한 후 다시 또 매장을 해야 되는 그런 고통. 근데 그 과정에 사과도 하지 않았다. 하이 참나.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흘러 87년 6월 항쟁이 왔고 그 다음해인 88년도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광주 청문회가 열렸잖아요. 그래요. 그때 그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의원이 그쵸. 빛을 발했죠. 마지막 날 그랬죠. 이때 최미애 씨의 어머니 김현녀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광주 청문회. 그리고 목 놓아 울면서 당시에 했던 증언 이렇습니다. 우리 딸이 임신을 해갖고 총에 맞았는디 죽은 사람은 있는디 왜 죽인 사람은 없는 것이오.
세상에 나와보도 못하고 죽은 내 손자는 어쩔 것이냔 말이오. 세상에 임신한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도 총을 쏘는 그런 짐승 같은 놈들이 어딨단 말이오. 뭔 죄가 있어서, 뭔 죄를 지었다고 총을 쏴서. 그렇습니다. 예. 네. 80년 이후로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진상규명 못한 상태에서 피 맺힌 꿈에도 눈에 밟히는 그런 딸과 태어나지도 못한 그런 손주. 네, 그쵸. 그런 영영 앞에서 이렇게. 네. 이런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해놓고 이것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들이 과연 정말 정말 표리부동이 극도로 너무 과한 거죠. 네. 자, 그리하여 마침내 88년 광주청문회가 있고 그리고 7년이 지나가던 95년 전두환 노태우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들이 특별법에 제정돼서 국민적 분노와 항거를 통해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는데요. 이 제정 과정에서 불을 당긴 폭로, 바로 그것이 기억하시는 거죠. 박계동 국회의원의 노태우 비자금 4천억 원. 네. 이 정치자금 조성에 대해서 노태우가 재임 당시 재벌과 금융권을 통해 4천억 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했고 이 중 시중은행에 100억 원씩 모두 40개 계좌로 분산 예치했다. 네. 그리고 이 중 300억 원을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에 예치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관련 계좌 번호와 잔액 조회표를 증거로 흔들었는데요. 네. 바로 이걸 통해서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노태우가 처음에는 이걸 전면 부인합니다. 세계에서 잘 참기로 유명한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회개망측한 얘기까지 가면서 하는데 결국 이 진실이 밝혀진 것. 10월 19일 날 박계동의 폭로가 있고 3일 후인 22일 날 노태우의 전 경호실장이었던 사람이 검찰에 출석해서 이것이 사실은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부인할 수 없게 됐고 그리고 1995년 11월 말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 강삼재 사무총장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실세였죠 그때. 네. 그리고 전화를 걸어온 이는 청와대 김영삼 대통령. 그는 김영삼이 불러주는 말들을 강삼재 메모로 적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강삼재는 민자당 출입 기자실을 찾아가 그 메모를 읽는데 그 내용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제2의 건국을 하는 심정으로 5.18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신속한 법 제정을 통해 이 땅에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 특별법에 의한 사법처리 대상에는 5.17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것이 바로 광주에서 학살했던 그들이 마침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제 처벌을 받은 건데요. 네. 하지만 5.18의 역사적 비극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역사는 다시 거꾸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다음 주 고상만의 수사반장에서는 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이 이물리한 행진곡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광주에서 숨져간 이들에 대한 아픈 이야기 다음 주 2부에서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숨져간 모든 이들을 다시 한번 애도하고요. 민주주의 만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